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ASML의 최연소 수석연구원 스테파니 반 스텔라입니다. 2023년 12월 역사적인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앞두고 EUV 장비 설치 기술 지원을 위해 한국 삼성전자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시작된 한국 방문이 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도 망설여지는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시작된 그날의 기억을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삼성전자 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TSM 경험을 떠올리며 그저 평범한 출장이 되리라 생각했답니다. 불과 2개월 전 TSM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자부심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는 역시 TSMC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제가 부끄러워질 순간이 곧 찾아올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첨단 시스템에 놀랐고, 심지어 공항철도의 안내 로봇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음성인식 수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화성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건 마치 영화 속 미래 공장 같아요라고 중얼거렸더니 옆에 있던 이호준 수석이 빙그레 웃으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박사학위를 받고 인텔과 러브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그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내는 천재였죠. 특히 28살의 나이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일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는 이력을 듣고 놀랐는데,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왜 그렇게 인상 깊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게다가 저보다 2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EUV 공정, 최적화 분야에서는 제가 오히려 배워야 할 게 많더군요. 제가 받은 가장 결정적인 충격은 EUV 장비실에 들어섰을 때였답니다. 우리 ASML이 자랑하는 최첨단 장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가동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죠. 특히 6대의 EUV 장비가 동시에 웨이퍼를 처리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발레 공연을 보는 듯했어요.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와 키오세라가 수개월에 걸쳐 겨우 최적화에 성공했다는 13.5인 파장, 미세 제어 공정을 삼성은 단 3주 만에 구현해냈더군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정 안정성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었죠. 게다가 중국 SMI, 미국의 제재를 피해 수년간 시도하다 실패한 7나노 미세 공정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낸 걸 보고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SMIC의 기술이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공정이 제 눈앞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테스트를 진행하던 정 연구원이 새롭게 개발한 레이저 조사 패턴 알고리즘을 보여주었어요. 모니터에는 기존 ASML의 표준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레이저 조사 시퀀스가 표시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답니다. 그들이 개발한 패턴은 에너지 효율을 15% 이상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었거든요. ASML 본사에서도 수년간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난제였는데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이를 해결해낸 것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실행력이었어요. 제가 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정 연구원은 즉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고, 결과값은 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답니다. TSMC에서는 한 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던 계산을 삼성은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로 단 5분 만에 해낸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알던 것보다 삼성의 기술력은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요.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마주하고 있던 그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열정적인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워가며 일하던 그날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섰고 저는 일상적인 클린룸 점검을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죠. 조명이 은은한 클린룸 복도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야근하는 임원이려니 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 미디어에서만 보았던 그 익숙한 뒷모습,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 바로 이재용 회장이었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소니나 도시바의 회장들은 자사 공장조차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데 이재용 회장은 이른 새벽에 혼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그의 손에는 EUV 공정 데이터가 든 태블릿이 들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재용 회장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말이에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평범한 외국인 연구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재용 회장은 제가 지난주에 제출했던 EUV 장비 개선안을 줄줄이 읊으시더군요. 심지어 제가 각주로만 달았던 양자얽힘 현상을 이용한 레이저 패턴, 최적화 아이디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TSMC의 회 미팅에서조차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필요로 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그때 깨달았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려. 최고 경영자부터 현장의 엔지니어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술 혁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이재용 회장은 잠시 태블릿을 들여다보시더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제안했던 레이저 패턴 최적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분석과 함께 그동안 삼성이 고민해왔던 기술적 난제들과의 연관성을 짚어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ASML 본사에서도 몇몇 임원들만 이해하고 있던 내용들을 술술 풀어내시는 모습에 저는 그만 입이 벌어졌답니다. 특히 양자얽힘 현상을 응용한 레이저 간섭 제어 방식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것은 제가 MIT 박사 논문에서 다룬 내용이었는데 이재용 회장은 그 이론적 바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거든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이재용 회장이 던진 한마디가 깊은 밤 클릴룸의 정적을 깨뜨렸죠. 한국과 네덜란드가 함께 반도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답니다.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R&D 센터의 책임자직이었어요.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책을 제안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TSMC의 러브콜도 있었고 인텔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했었죠.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생산성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이었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함께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이야기의 서막이었죠.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ASML 삼성의 공동 R&D 센터 설립을 위해 네덜란드로 복귀했답니다. 이재용 회장과의 극적인 만남 이후 모든 일이 마법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쓰나미 전의 바다처럼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네요. 그날도 평소처럼 ASML 본사 지하 3층의 심야 회의실에서 데이터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벨트후벤의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EUV 장비 납품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모니터 속 하나의 그래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작은 변화였는데 왜인지 그날따라 유독 신경이 쓰이더군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순간 제 손이 덜컥 멈춰섰어요. 도시바, 키오세라, 르네사스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의 EUV 장비 주물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더구나 그 시점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맞물린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울린 메일 알림음이 저를 깊은 생각에서 끌어냈어요. 평소라면 다음날 아침에 확인했을 메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조급함에 메일함을 열어보고 말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은 ASML의 수석 부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메일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것이 분명했죠. 왜냐하면 첨부된 문서들은 제가 절대 볼 수 없어야 할 것들이었으니까요. ASML 이사회의 급히 회의 안건과 함께 일본 반도체 기업 고위 임원들과의 비공개 미팅 일정표, 그리고 프로젝트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의 문서까지. 이 우연한 실수가 제 앞에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치 미스터리 소설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으로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평소 꼼꼼한 성격 덕에
지난 3년간의 모든 EUV 장비, 출하 기록을 개인 서버에 백업해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늦은 밤 회의실의 불빛 아래에서 저는 엑셀 시트를 하나하나 열어가며 숫자의 숲을 헤쳐나갔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실마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TSMC의 주물량은 2021년 대비 235% 증가했고 삼성전자는 무려 센트나 늘어났는데 이상하게도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모두 동시에 주문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의 지휘봉에 맞춰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결정적인 단서는 타임라인을 분석하면서 발견됐어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도시바, 르네사스, 키오세라 등 주요 기업들의 EUV 장비 주문이 정확히 일주일 간격으로 취소되기 시작했더군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시나리오였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SMIC의 움직임이었어요. SMIC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대만의 더미 회사를 통해 우회 주문을 시도한 정황이 여러 건 발견되었거든요. 그것도 하필 일본 기업들의 주문이 취소된 시점과 맞물려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의혹이 확신으로 바뀐 그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며칠 뒤 심야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밖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옆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이 제 주의를 끌었죠. 일본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 소리.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는데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국이 EUV를 독점하게 둘 순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이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도시바의 만사이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중국 SMIC 측에서 제안했다는 4조 원 규모의 비밀거래, EUV 장비의 우회 공급,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음모를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디로는 더 이상 핵심 서버에 접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죠. 곧이어 상사인 피터 부사장이 제 연구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요즘 늦게까지 남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묻는 그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경계심을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바의 만사이 부사장이 갑자기 제 연구실을 찾아온 거예요. 우아한 미소를 띄운 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던 그는 곧 본론을 꺼냈죠. 도쿄 지사로의 이직을 제안하며 현재 연봉의 3배와 도쿄 중심가의 고급 주택까지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위험한 경고를 읽을 수 있었어요. 초조함에 휩싸인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옛 서버의 백업 데이터에서 Project Blockchain이라는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죠. 암호 해독에 성공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블록체인 문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2019년의 수출 규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답니다. 일본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EUV 장비 주문 취소, 중국 SM 비밀스러운 기술 공유 계약,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핵심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공세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문서 하단에 적힌 FH1928이라는 암호 같은 문구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제 연구실 문을 노크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답니다. ASML 창업자의 손자이자 수석 엔지니어인 마르크였어요. 그의 시선은 제가 보고 있던 문서에 꽂혔고 특히 FH1928이란 글자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그의 할아버지 프리츠 핸드릭스의 이니셜과 출생연도였다고 해요. 마르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음모를 눈치채고 조사해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옛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일본 도시바와의 초기 협력 문서들이 단서가 되었다네요. 마르크는 할아버지의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1970년대 초반 ASML이 막 창업됐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죠. 특히 1974년 12월 12일자 일기에는 이병철 회장과의 첫 만남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암투병 중에도 반도체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심한 이병철 회장의 성견지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할아버지는 생전에 줄곧 강조하셨다고 해요. 기술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특히 한국처럼 순수한 기술력으로 도전하는 나라를 돕는 것이 설립 정신이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다네요. 마르크가 할아버지의 일기를 덮으며 한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할아버지는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민족을 만났다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끼며 저는 그제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ASML 이사회 정기회의가 단 48시간 후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방금 전 우연히 들은 대화에 따르면 일본 측이 이사회에서 한국과의 모든 협력 중단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11시 마르크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낡은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세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마르크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수없이 드나들었던 본사 건물의 구석구석을 파악하는 동안 저는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했어요. 특히 중요했던 건 24개의 보안 카메라와 6명의 야간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이었죠. 다행히도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동쪽 비상계단의 감시가 소홀했고 지하 문서고의 모션 센서는 매일 새벽 2시에 15분간 점검을 위해 꺼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짧은 틈을 노려야만 했답니다. 우리의 손은 떨렸지만 은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자정이 되자마자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답니다. 새벽 1시 45분 건물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한밤중에 ASML 본사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발소리 하나에도 긴장이 되었답니다. 복도를 지나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메인 로비를 지날 때는 숨조차 쉴 수 없었죠. 보안 카메라가 돌아가는 7초간의 사각지대를 노려 한 번에 통과해야 했거든요. 마르크는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황동 열쇠꾸러미로 하나씩 잠긴 문을 열어갈 때마다 그의 손끝에서 반도체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답니다. 드디어 지하 3층 문서고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하 문서고의 공기는 50년 ASML의 역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끝없이 늘어선 문서 캐비닛들이 우리를 압도했죠. 마르크는 할아버지의 메모장에 적힌 암호 같은 숫자들을 해독하며 특별 보관실을 찾아냈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문서들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답니다. 갑자기 들려온 발소리에 우리는 숨을 멈췄어요.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죠. 마르크가 재빨리 저를 캐비닛 뒤로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뻔했답니다. 제 심장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쿵쾅거렸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문서들을 확인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ASML의 임원으로서 저는 분명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만났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순수한 열정이 떠올라 특히 이호준 수석이 EUV 공정 최적화를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연구하던 모습,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새벽 2시에 현장을 살피며 보여준 진심 어린 약속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마르크의 할아버지 말씀처럼 기술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12월 11일 아침이 밝았어요. 창밖에는 벨트호벤의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증거 자료가 담긴 줄 손에 쥐고 이사회 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담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선 것 같은 이 고요함이 오히려 더 긴장되더군요. 저는 천천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답니다. 일본 도시바 출신의 만사이 이사는 점점 창백해져 가는 얼굴로 물을 들이켰고 중국 담당 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죠. 특히 프로젝트 블록체인의 실체를 밝히고 SMIC와의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회의장의 긴장감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공기를 가르며 느껴졌어요. 30분간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답니다. 12명의 이사회 임원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것은 1974년 이병철 회장과 마르크의 할아버지가 나눈 대화를 기록한 일기장이었죠. 그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기술 협력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순간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며 마르크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승리의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이제야 실현되려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사회에서 일본과 중국의 비밀 협약을 폭로한 이후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을 앞두고 ASML 본사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답니다. 프로젝트 블록체인의 실체를 밝힌 제 프레젠테이션이 던진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이 시작된 거예요. 먼저 12월의 차가운 아침 세대의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본사 정문으로 들어섰어요. 일본 미쓰비시 전자의 고위 임원단이었죠. 사전 예약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그들의 표정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답니다. 특히 슈에이 부회장의 차가운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불과 2시간 뒤 이번에는 중국 SMI 표단이 도착했어요. 검은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옆에 있던 마르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을 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그들은 곧바로 ASML 본사 17층 VIP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두었답니다. 제가 회의실 테이블 밑에 설치해둔 초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온 내용은 우리의 최악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답니다. 중국 SMIC의 장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놀라운 계약서를 제시했어요. EUV 장비 20대, 총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미쓰비시 측의 제안이었어요.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구축안. 그들은 이미 대만과 동남아 주요 기업들의 동의도 확보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답니다. 그들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마르크는 자신만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ASML 창업자의 손자인 그는 할아버지의 옛 집무실에 있는 비밀 금고를 떠올렸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꼭 필요할 때만 열어보라고 했다는 그 금고 말이에요. 오래된 나무 패널 뒤에 숨겨진 금고 안에서 마르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문서들이었답니다.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일본과 중국의 은밀한 협력 관계,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비밀 회의록, 그리고 앞으로의 실행 계획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 계획의 첫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까지 단 7일, 그리고 ASML 이사회가 요구한 24시간 내 최종 결정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죠. 게다가 매시간 새로운 거래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중국 측은 계약 금액을 10조 원까지 올리겠다는 제안을, 일본 측은 아시아 전역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재편까지 약속하며 우리를 흔들었답니다. 본사 곳곳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17층 VIP룸에서는 일본 임원들의 회의가, 지하 회의실에서는 중국 대표단과의 미팅이, 심지어 군의 카페에서조차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깊어가는 밤, 지하 주차장에서 목격한 광경이었어요.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주차장 CCTV 사각지대에서 검은 우산을 든 3명의 중국 인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건넨 회색 서류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다행히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나중에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ASML 내부의 분위기도 심각하게 변해갔어요. 12명의 이사회 멤버들은 정확히 둘로 나뉘어 버렸답니다. 피터와 한스를 중심으로 한 6명의 이사진은 중국과 일본의 제안이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마르크의 삼촌인 빌럼을 필두로 한 나머지 6명은 한국과의 협력이 기술 발전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맞섰죠. 연구소 내 분위기는 더욱 심각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조차 차가워졌답니다. 특히 일본계 합작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동료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배신자로 몰아세웠어요. 반면에 토마스, 리사 같은 오랜 동료들은 진실을 위한 저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마르크였어요. ASML을 설립한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그의 행동은 곧바로 가문의 문제로 번졌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격분하며 가문의 명예를 내팔았다고 비난했고 삼촌들은 상속권 박탈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답니다. 그럼에도 마르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던 기술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었죠. 그렇게 숨가쁜 나날들이 흐르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어요. ASML 본사 18층 대회의실은 아침 일찍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저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회의장 문이 열리면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검은색 수트 차림의 이재용 회장이 마르크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는 번개와도 같았어요. 회의장에 들어선 이재용 회장의 모습은 지난번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반도체를 향한 50년 집념과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답니다. 그것은 마치 1974년 최장암 선고를 받고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사업을 결단했던 이병철 회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죠. 이재용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할아버지가 73세의 나이에 삼성이 400년 대한민국의 산업 핵심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어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반도체 사업이 단순한 기업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국가적 사명임을 강조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조 원 규모의 R&D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투자 제안이 아니었죠. 그의 눈빛에서는 선대 회장님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반도체 기술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거든요. 기술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이 50년간 지켜온 신념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 회의장은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이어서 마르크가 공개한 증거들은 이재용 회장의 제안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음모가 백일화에 드러나자 ASML 이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삼성의 반도체 철학과 기술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이사회 전체를 감동시켰죠. 결국 ASML은 만장일치로 한네덜란드 동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일본 측 임원들은 창백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중국 대표단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때 이사회 의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파트너를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선택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의 진정한 가치와 인류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었답니다. 이재용 회장이 보여준 반도체에 대한 사명감과 집념,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기술의 순수한 가치.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벨트호벤의 하늘은 마치 오늘의 긴장감을 반영하듯 유난히 흐렸어요. 차가운 겨울비가 간간히 내리는 가운데 저는 ASML 본사 정문 앞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체결되는 날이었거든요.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오른 본사의 유리 건물이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하게 느껴졌고 현관에 걸린 양국의 국기가 차가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아침 6시부터 전 세계의 취재진들이 물밀듯이 로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로라 쿤스버그 등 쟁쟁한 앵커들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로이터에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들은 벌써부터 속보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특히 아시아 언론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특파원단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듯 연신 한국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죠. 심지어 다나카 특파원은 ASML 홍보팀장 앞에서 이번 결정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거침없이 비판했고 이를 실시간으로 본사에 타전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들 뒤편에서는 중국 인민일보의 기자들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왕 수석 기자는 마이크를 들이밀며 이번 동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니냐며 날선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마치 이번 동맹이 실패로 돌아가길 바라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전 세계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착까지 단 30분을 앞둔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발신자 표시를 보고 저는 순간 숨을 멈췄답니다. 중국 SMIC의 장웨이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어투는 완전히 사라진 채 마지막 제안이라며 놀라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EUV 장비 40대에 대한 총 16조 원 규모의 계약, 게다가 상하이에 ASML 연구소 설립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리고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로비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미쓰비시 전자의 쇼헤이 부회장이 검은색 롤스로이스에서 급하게 내려 본사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ASML 경영진과의 긴급 미팅을 요청하며 아시아 반도체 산업 재편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본관 5층 VIP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편의 역사적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반도체 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자리에 앉아 계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재용 회장의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50년 전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던 이병철 회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이어진 듯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ASML CEO가 서명을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만년필이 서류에 닿는 그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대통령께서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가 마치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도 불협화음은 있었어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중국 대사관 리 참사관은 이것은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떠났고 일본계 직원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죠. 제 휴대폰은 중국 거래처들의 항의 전화로 멈추지 않고 울려댔고 심지어 일부 이사진들은 회의실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번 결정이 회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답니다. 긴장감 넘치는 체결식이 끝나고 본사 최상층 연회장에서 열린 만찬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창밖으로는 벨트후벤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고 실내는 따뜻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답니다. 그때 이재용 회장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죠. 50년 전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님께서 췌장암 투병 중에도 시작하셨던 반도체 사업이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스테파니 박사님의 판단이 한국 반도체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라는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마르크도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ASML을 창업하며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면서 기술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유지가 이렇게 실현되어 기쁘다고 했죠. 만찬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로 절정에 달했어요. 대통령은 한국이 단순한 반도체 강국이 아닌 세계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 선언했죠. 이어 ASML의 CEO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우리가 이제 운명의 동반자가 되었다며 화답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재용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비전이 담겨 있었죠.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50년 전 선대 회장님의 결단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듯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순간 200여 명의 참석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답니다. 밤이 깊어져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홀로 ASML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12월의 밤 공기를 마시며 벨트후벤의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미 다음 주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며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써내려갔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무언가를 이루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재용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나 동맹이 아닌 인류의 기술 진보를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었답니다. 중국이 제시한 16조 원의 유혹과 일본의 교묘한 방해 공작,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음모와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처음 삼성 화성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던 이호준 수석의 모습, EUV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던 연구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새벽 2시에 현장을 점검하던 이재용 회장의 모습까지 그들의 열정, 끈기,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이 제 마음속에서 새롭게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ASML의 최첨단 EUV 장비가 한국의 손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는지, 왜 전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는지를, 일본 기업들이 수개월에 걸쳐 해내지 못한 최적화를 단 몇 주 만에 완성하고 TSMC도 시도하지 못한 혁신을 이뤄내는 그들의 저력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죠. 제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어요. R&D 센터 설립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한 장이죠.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제가 이미 보았기 때문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들의 눈빛에서, 이재용 회장의 결단에서, 그리고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어둠을 가르는 새벽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어요. 이것으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동시에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 같답니다. 마치 이 새벽빛처럼 한국과 함께할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여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은 한국의 근로자에게 인도 노동자보다 30배나 많은 급여를 주고 인도 노동자에게는 인도 평균 근로자 임금의 2배 정도를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하버드 경영학과 세미나장에서 인도 출신 학생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한국 학생이 말을 꺼내자 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 26 올리비아 브라운이에요. 지금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을 전공하고 있답니다. 사실 제 인생은 문학과 경영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소설가를 꿈꾸며 청소년 문학집을 썼고 런던 청소년 문학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때 학교에서는 브라운 작가라고 불리며 꽤나 명성을 얻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 부사장으로 계셨기에 조금 더 실용적이고 국제적인 학문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게 저는 문학 대신 경영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버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지금은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소식이 저희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뉴스였죠. 아시아에서는 5번째,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특히 그녀도 처음에는 직장을 다녔지만 결국 소설가의 길을 선택해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는 점이 저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그날 밤 한강의 수상 소식을 듣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캠퍼스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게시판에 붙은 작은 포스터에 World Literature Club 모집 공고였습니다. 그 순간 한강의 이야기와 제 과거가 오버랩되면서 저는 문득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소설가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삶의 문학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게다가 세계 문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화, 경영을 공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동아리 가입을 결심했고 바로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방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2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한국에서 온 민규였고 다른 한 명은 인도 출신의 살만이었죠. 민규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는데 그의 가방에는 언제나 책이 2권 이상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개발학을 전공하는 그는 저처럼 어렸을 때는 소설가를 꿈꿨다가 어찌하다 보니 국제개발학을 전공하게 되었대요. 민규는 처음 소설 동아리에 가입한 저를 격하게 환영하면서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예로 들며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를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는 언제나 깊은 통찰력이 묻어났고 문학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반면 살만은 통통한 체형의 둥근 안경을 쓴 친구였는데 그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기술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던 그의 접근 방식은 민규와는 또 달랐어요. 살만은 인도의 대표적인 데무노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며 AI의 윤리적 문제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기계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괴물이 된다는 타고르의 구절을 통해 기술 발전의 양면성을 지적했죠. 살만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저는 곧 민규와 살만 사이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토론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살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타고르의 작품이 인도의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특히 타고르의 기탄잘리를 언급하며 이 작품이 어떻게 인도의 영성과 보편적 인류애를 아름답게 융합시켰는지 설명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인도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민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가진 깊이와 세계성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강조했어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어떻게 현대 사회의 폭력성과 개인의 저항을 섬세하게 그려냈는지, 그리고 소년이 온다를 통해 역사의 아픔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민규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학에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문학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와 사회를 반영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열정적인 토론을 들으며 저는 문학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꼈어요.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과연 이런 수준 높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민규와 살만의 토론이 점점 더 열기를 띠기 시작하더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살만이 갑자기 화제를 돌려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법인 파업에 대해 언급했거든요. 그는 세계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대우하는지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어요.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며 삼성의 이윤 추구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지 설명했죠. 이 말을 들은 민규가 즉각 반박했어요. 그는 삼성이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또한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언급하며 세계적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어요.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이런 현실적이고 첨예한 주제로 토론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동시에 이런 토론이 제 경영학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계적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둘 간의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살만은 삼성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노동법을 악용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인도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규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현지 법규를 준수하며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인도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동아리방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삼성 같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착취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동아리방의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 된 거죠. 제가 순간 당황하여 멀뚱멀뚱하고 있으니 민규가 동아리 방이 지하에 있는데 또 1층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하면서 우리 방 전기를 내린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죠. 그때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고 곧 모두가 함께 웃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두 조금 전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규와 살만도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동아리 회장이 나서서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저희 첫 번째 동아리 모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토론의 열기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문득 룸메이트 아디티가 떠올랐죠. 저랑 같이 사는 아디티는 인도 출신으로 IT를 전공하는 똑똑한 친구랍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종종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함께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기숙사에 돌아가 아디티에게 소설 동아리 가입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볼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와보니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아디티가 침대에 축 처져서 누워있더라고요. 무언가 고민이 있는 건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별일 없고 그저 몸살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따뜻한 차와 약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물을 끓이러 전기포트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아디티가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에서 살만의 이야기가 나오자 아디티가 흥미롭게 듣더라고요. 제가 살만의 비판적인 시각과 민규의 옹호적인 입장을 설명하며 삼성의 역할이 양면적일 수 있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아디티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말하는 거예요. 살만이라는 친구는 인도 사람이라 내가 좋게 보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컨디션이 안 좋아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반응할 정도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러자 아디티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알고 보니 아디티는 삼성전자가 2010년부터 인도 챈나이에 설립한 IT 센터의 수혜자였던 거예요. 삼성이 챈나이 지역 공립학교 2곳에 프린터와 PC, 인터넷을 갖춘 IT 센터를 설립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성금까지 지원했다고 해요. 지금은 5개의 공립학교로 확대되었대요. 아디티는 그곳에서 삼성의 지원으로 한국의 선진 기술과 IT 교육을 받아 하버드에 입학하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세계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더욱 감동적인 건 아디티의 꿈이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삼성 같은 세계적 기업에서 IT를 통해 많은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세계적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자 아디티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세계적 기업 윤리 세미나가 열리는데 참석해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아디티도 가고 싶어 했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학 동아리에서 시작된 토론, 그리고 아디티의 실제 경험을 들으며 세계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세미나에 참석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세계적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책을 읽으며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 경영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점점 더 이 주제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전을 도서관에서 보내고 오후가 되니 문득 아디티의 상태가 괜찮아졌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디티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마저 읽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하던 공부를 뒤로 하고 서둘러 기숙사로 향했죠. 그러곤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디티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밖에 나갔다기보다 그녀의 옷가지와 소지품들도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간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서 쓰러진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아디티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아디티 가족의 사정이 적혀 있었어요. 아디티의 아버지는 삼성 IT 센터에서 일하셨는데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일을 그만두시고 지금은 걷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부터 허리가 아주 아팠는데 최근 통증이 더 심해져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기력이 너무 쇠해졌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인도의 고향에는 적절한 의료시설이 없고 대기 시간도 엄청나게 길어서 아버지의 심각한 병세에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보였죠. 아디티는 제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잠깐 다녀오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걱정할 것 같아서 편지로 간단한 소식만 전한다고 했죠. 편지 마지막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도에 잘 도착하면 그때 연락하겠다는 말도 덧붙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친구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디티가 무사히 인도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죠. 언젠가 제가 세계적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돈도 많이 벌고 아디티의 가족 같은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드디어 세계적 기업 윤리 세미나 날이 밝았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강당으로 향했죠. 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과 교수님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앞줄에서 민규와 살만을 발견하고 그들 옆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하버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존스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자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국 소설가 한강의 이야기로 세미나 시작을 알렸어요. 교수님은 이번 수상이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적 위상을 갖게 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셨죠. 일전에 한국이 삼성, 현대, LG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활약으로 IT 선진국으로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언급하셨어요. 거기에 더해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전 세계적 흥행으로 K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 문학 분야인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한국이 진정한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문득 아디티가 생각났죠. 그녀도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 했는데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세미나 시작 후 존스 교수님께서 토론의 방향을 삼성전자로 돌리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교수님은 삼성의 연간 매출이 무려 23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이는 많은 국가의 GDP를 뛰어넘는 규모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 엄청난 숫자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민규가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민규는 삼성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와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단기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의 환원과 상생을 위해 교육, 의료, 문화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죠. 민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가 깊이 끄덕여졌습니다. 아디티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곧 살만의 반응이 궁금해졌죠. 예상대로 살만이 바로 손을 들어 반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살만은 인도의 데무노 타고르의 작품 기탄잘리를 인용하며 기업은 결국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터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이 인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죠. 살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그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의 파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공장은 2,000명 규모로 연간 1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이는 삼성 전체 매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삼성이 노동조합 결성을 맡고 있으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살만의 날카로운 비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민규의 반응을 기다렸죠. 민규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민규는 침착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들이 인도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 프로그램, 의료 지원, 지역 개발 사업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민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살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하더라고요. 살만은 구체적인 혜택이 뭐냐고 말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삼성은 한국의 근로자는 인도 노동자보다 30배나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인도 노동자에게는 인도 평균 근로자 임금의 2배 정도를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죠.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은 노조 결성을 맡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일까요? 살만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이 격렬한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였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민규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삼성은 노조와 사측이 함께 성장하고 삼성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사회까지 같이 성장하는 상생의 경영 철학으로 인도 사회의 존경과 자부심이 되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좋아하죠.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가 삼성전자로 3년 연속 선정되었거든요. 만약 삼성이 인도를 무시한다면 역으로 그렇게 많은 인도 사람이 왜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어요? 도대체 회사가 얼마나 좋으면 근로자가 죽으면 자식에게 세습까지 해달라고 요구하겠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삼성이 인도 근로자를 무시하고 압박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도 근로자가 인도주의적인 삼성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규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살만의 주장도 궁금해졌어요. 민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살만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말했습니다. 마치 살만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든 기업은 노조와 사측이 함께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야. 삼성전자든 구글이든 노조를 인정해주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해. 인도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인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을 인정해야 해. 노조가 있어야만 경영진과 임금 협상 및 근로 시간 조절 협상 등에 임할 수 있어.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삼성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야 해. 살만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로 바위를 내리치는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이 격렬한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삼성은 인권보호와 선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규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석구석 찾아내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에요. 한강이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 감시 대상 명단으로 분류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한국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한강의 가능성을 일찍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24년 10월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 5개월 전에 삼성 호암상 예술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예술과 문화에 대한 후원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존스 교수님이 이때 개입하셨어요. 양측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적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찰만이 다시 반박했어요. 그깟 한 명 후원한 걸로 뭐 그리 생색을 내는 건지 모르겠네요. 타고르의 기탄잘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타고르는 자유 없는 삶은 새장 속의 새와 같다라고 했어요. 삼성이 노동조합 결성을 막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타고르가 말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의 행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만약 삼성이 정말 사회적 기업이라면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만의 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민규의 반응이 궁금해 그를 바라봤죠. 민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죠. 특히 삼성은 인도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문호 타고르의 이름을 딴 타고르 문학상을 제정해서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인도 문학 꿈나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타고르는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간디와 함께 인도의 국부로 칭송받는 분이죠. 그런데도 인도 기업 중 어느 하나도 미래의 타고르를 꿈꾸는 인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은 대한민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법인이 뿌리내린 지역의 문학 발전과 사회적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도 이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민규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심지어 인도 문학협회 서기관이 인도 문학 발전에 힘쓰는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 덕분에 인도 문화는 더욱 빛날 것이며 삼성도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인터뷰까지 자청했다고 해요. 삼성의 온기는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인도 사회 전체는 물론 전 세계와 인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인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살만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살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문학 양성에만 투자하는 게 기업인가요? 기본적인 인간에 투자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요구도 안 들어주는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민규는 살만의 질문에 대답하듯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인도 챈나이에서 IT 센터 2곳을 운영하며 어려운 환경의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IT 교육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챈나이 지역 공립학교 2곳에 각각 20여 대의 PC와 프린터, 인터넷 설비 등을 갖춘 IT 센터를 설립했고 지금은 5개 학교가 더 추가되어 총 7개의 공립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세계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동시에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토론이 점점 더 열기를 띄어가는 와중에 존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연륜과 지혜가 묻어났죠. 민규 학생의 지적이 일리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성은 오랫동안 근로자와 사측이 상생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이 제공하는 혜택이 너무 좋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자국 기업과의 복지 격차가 커지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욕심이 생겨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과거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두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혜택이 너무 좋아 중국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삼성은 중국에서 철수해 인도로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현재 상황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삼성, 구글, 애플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새로운 제조기지를 찾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진출해 있는 삼성을 내쫓으려는 건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듯했죠. 그때였어요.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확인해보니 아디티에게서 긴급 영상통화 요청이 왔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디티의 상황이 걱정되어 통화를 받기로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당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아디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안도의 표정도 보였어요. 아디티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갑자기 연락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겐 제게 꼭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삼성에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김준호 차장이라는 분이 연락해와서 삼성의 글로벌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를 한국의 삼성서울병원으로 모시고 가 치료를 받게 해준다고 했대요.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디티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삼성이 전 세계 지사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요. 고도의 의료 기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비용은 삼성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디티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조금 전까지 열띤 토론에서 들었던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아디티와 그녀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삼성의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아디티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죠. 아디티와의 통화를 마치고 강당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아디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소식을 전했어요. 아디티의 아버지가 삼성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아디티도 2010년 삼성이 인도 챈나이에 설립한 IT 센터의 수혜자였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아디티가 지금 하버드에서 인공지능과 AI를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그때의 삼성전자 김준호 차장님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삼성의 글로벌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참가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어요. 특히 모든 치료 비용을 삼성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찰마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 읽혔죠. 반면 민규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삼성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세계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비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례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동시에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존스 교수님께서 통찰력 있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방금 들은 아디티의 사례야말로 삼성의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기업의 모습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는 삼성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죠. 교수님은 아디티가 실제로 겪은 일에 감동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삼성은 단순히 한국의 대표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죠. 230조 원에 달하는 연간 매출은 많은 국가의 GDP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경제적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삼성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디티의 사례처럼 교육 지원부터 의료 혜택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는 진정한 세계적 기업의 모습이자 우리가 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이는 더 좋은 생산기지를 찾아간다는 뜻이 되고 반대로 인도가 최악의 생산기지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당 전체가 숨죽인 채 귀 기울였어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른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도 줄줄이 탈출 러시에 뛰어들 겁니다. 이는 인도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인도의 국제 경쟁력도 심각하게 저하하고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더라도 그들의 영향력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남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많은 참가자들이 깊이 공감하는 듯했어요. 저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죠. 세계적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크고 복잡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세계적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연구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죠. 하버드에서의 남은 학업 기간,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영원히 빛나는 밝은 별 삼성처럼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멋진 기업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삼성의 이름이 밝게 빛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인도에서 철수하더라도 그 밝은 빛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자유롭게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